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구의 위기다, 저출생 고령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시선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를 부의 자원 혹은 인구가 줄어도 괜찮은 방법을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이분과 함께 하시죠. 오늘 읽을 책은 인구와 부라는 책인데요. 공동 저자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 조영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구는 늘수록 좋은 거야? 늘수록 성장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인구의 많고 적음이 어떤 기준은 될 수 없다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엔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인구 많고 적음이 서로의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못 산다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 개발도상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인구가 아주 작지만 예컨대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몇 천만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이고요. 과거서부터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1인당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가 경제를 전부 다 이렇게 합산해서 하면은 인구가 많으면 크게 커 보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네. 그러나 이게 개인 한 사람의 삶의 질로 들어가 보면 반드시 인구가 크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인구를 보는 관점과 조영태 박사님 조금 이제 다른 결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구를 대하는, 인구를 보는 틀, 프레임을 좀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인구를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숫자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을 해왔고 그 상황 속에서 인구의 숫자가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인구 숫자는 앞으로 이제 다시 안 늘어나고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그런 인구 숫자를 보면 인구가 줄면은 경제도 축소할 거 아니야 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인구라는 거는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인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들이 어떻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사실은 인구라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몇 명이 살고 있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저라는 조영태라는 사람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알아야만 누군가가 저한테 물건을 팔려면 그 속성들을 잘 알아야 저한테 잘 팔고 소구점을 찾을 텐데 그렇죠. 그냥 조영태라는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는 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 인구와 부라는 책에서 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인구를 통으로 생각을 해서 인구는 수예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으나 네. 이게 수를 넘어서서 인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잘 파악을 하면 그러면 인구가 시장에서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 거기서 마케팅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구를 수로만 보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숫자를 벗어나서 좀 질적으로 보자는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정부 정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저출생은 뭔가 극복해야 할 과제, 인구 감소를 좀 막아야 하고 네. 다시 증가로 되돌려야 하는 뭔가 수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거는 맞지만, 네. 그러나, 이 태어날 수 있는 아기의,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과거로 이거를 다시 돌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인구 구조를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과거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한
우리 보통 이제 한 연령대에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어 봤더니 70년대생까지는 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한 90만 명대가 태어났고 네. 8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80만 명대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90년생 때는 한 65에서 70만 명 태어났고 그러니 이게 지금은 20만 명대가 태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되돌리자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사회 구조와 질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의 질서와 구조가 이렇게 최소한 한 70만 명 이상 태어난 사람들에 맞춰져서 쭉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20만 명밖에 안 태어났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다시 이렇게 늘려서 이 사회 구조와 제도에 맞춰야 해라는 그런 관점인데 그거보다 사실 더 현실적이고 더 필요한 관점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20만 명이 이미 태어났고 이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그걸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요거를 다시 늘려서 회귀를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이고 이거는 무조건 극복돼야 돼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0.75명 합계 네. 출산율은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어느 정도 높여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인식은 또 깨고 또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를 결정하는 거는 출산율도 있는데 출산율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여성들의 숫자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기를 주로 낳는 연령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90년대 초반생들이거든요. 네. 90년대 초반생들이 지금 30에서 35세 연령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69에서 7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여성이니까 한 35만 명 정도의 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24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고 절반이 여성이니까 이미 태어난 여성의 숫자는 1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12만 명의 여성이 아기를 둘씩 태어나도 24만 명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70만 명대로 갑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 어떻게 보면 그 불가능한 일에 네.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읽히기도 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크고 작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구 숫자, 그러니까 미래에 한 30년 뒤에 태어날 아기의 숫자도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재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30년 뒤에 아기를 낳아주니까 작년, 재작년에 태어난 여성의 숫자가 한 12만 명 정도니 12만 명의 여성이 아기를 2명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한 명에서 1.5명 정도를 낳아준다 그러면 이미 태어날 아이의 숫자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이미 70만 명대에 만들어놨으니 니들이 바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방 소멸 요즘에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방 소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우리 이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군데, 한 89군데를 행안부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몇 년 전부터 1년에 1조 정도씩 해서 10조의 재원을 투자해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근데 지원을 하면 목표가 뭐냐면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니까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제 끌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자체가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구는 늘어날 수 없고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자꾸 인구를 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면 네. 인구 소멸 지역에 진짜 인구가 줄고 인구학적으로 소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냥 놔둬야 하는 거냐? 네. 라고 또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놔두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막 저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와 정책이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금 기초지자체가 한 22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럼 220여 개의 지자체가 이제 과거에 5천만 명이 살 때는 220여 개의 지자체가 숫자가 뭐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과거처럼 이동이 잦지 않았을 때는 그게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특히 미래의 청년 인구의 숫자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4만 명이 태어났는데 한 연령대 24만 명에 맞는 기초지자체의 숫자가 220개나 필요하냐. 게다가 우리는 이제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모빌리티가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220개의 지자체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지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24만 명밖에 없고 한 연령대에 그런데 앞으로 모빌리티는 더 좋아져? 그럼 우리한테는 220개가 필요 없겠네.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마다 군청, 시청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뭐 지역 통폐합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단,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프레임을 좀 넘어서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데다가 엄한 돈 쓰지 마라 이렇게도 들려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럼 출산율 낮은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아야 되냐?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또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아까 정상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돼. 그 정상이라고 할 그러니까 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가 표현이 좀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네.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는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똑같은 숫자가 엄마 아빠의 수와 자녀의 그 세대의 숫자가 똑같아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과거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네. 둘을 낳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둘만 낳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일찍 사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노동력이 그렇죠. 중요한데 둘이 있으면 안 되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 과거에는 아기를 많이 낳았었고 네. 그다음에 둘이 낳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잘 자라고 있고 근데 아기의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집집마다 아마 낳는 상황은 다를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녀의 수가 있는데 원하는 자녀의 수만큼은 나와야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봐야지는데 지금은 원하는 자녀의 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둘 낳고 싶은데 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하나만 낳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고 뭐 지금은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원하는 자녀의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둘이 아닙니다. 이미 그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나의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하나보다는 한 명은 더 있어야 되겠고, 근데 둘은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게 맞춰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태어나는 아기는 0.75가 나오니까 요거는 올려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이제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정부의 정책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했는데 기업과 개인의 대책 혹은 대응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기업들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또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오너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CEO분 한 150분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네네네. 그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변동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본인들의 기업에서는 그 인구 변동을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네. 먼저 이제 강의 시작 전에 그 질문했고 강의가 하길 네. 때 하기 전에 이제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딱 봤더니 150여 이제 기업이 모여 있는 건데 7%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2%만 우리는 중요한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한 뭐 67%니까 한 3분의 2 정도의 기업에서는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뭐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해 네. 오던 대로 하고 있어요. 라고 답을 하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듣고 네. 혹시 인구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픔을 겪고 있는 기업 사례도 있을까요? 라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라면을 만드는 회사의 그 내부에서 고민이 일단은 요즘에 아시다시피 라면 수요가 내수에서도 늘어났고 글로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캐대헌의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쵸. 또 라면이 수요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내부에서 고민은 뭐냐면 라면은 굉장히 연령 이 디펜던시가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라면은 어느 연령대에 제일 많이 먹고 돈도 많이 쓰고 좋아할까요? 청소년들이 또 요즘에는 뭐 매운맛 라면이라든지 특이한 라면들 좋아하고 그렇죠. 예. 또 근데 뭐 중장년층들 또 뭐 라면은 뭐 서민의 간식이기도 하고 주식이 될 때도 있고요. 네. 이 라면 회사가 이제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뜯어봤더니 예. 가장 라면에 돈을 많이 쓰는, 1인당 돈을 많이 쓰는 연령대는 20대입니다. 왜 20대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 때 이제 좋아하는데 예. 청소년 때는 아무래도 뭐 부모가 이제 잘 끓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급식을 많이 먹고 네네네. 예. 그런데 20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봉지면보다는 용기면을 많이 먹어요. 또 바쁘기도 하고 막 독립해서 막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용기면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진이 좋은가요? 예, 단가가 높으니까. 아하. 근데 우리나라의 20대는 아시다시피 빠르게 줄어듭니다. 줄고 있고. 이제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20대는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면이 20대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오다가 라면은 68세가 넘어가면 거의 안 드십니다. 68세가 넘어가는 순간서부터는 라면을 잘 안 드시는, 이게 이제 아마 소화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58 개띠 형님들서부터 이제 68세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급격히 거기서부터는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라면 수요가 줄어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그 라면 회사에서 하고 있었어요.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위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은 잘 나가고 그래서 공장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을 이 공장을 글로벌 전용으로 지어야 될까 아니면 내수도 좀 하는 걸로 지어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 판단이 잘 서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인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라면의 내수 수요가 앞으로 언제 바뀔까요? 얼마나 바뀔까요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는 미래에 언제 얼마만큼 바뀌어요라는 게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라면을 먹는 거를 태워서 네. 예, 이 라면을 그냥 줄어들어요가 아니라 그냥 줄어들어요 내수가 그냥 줄어들어요 그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손 놓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얼마만큼 규모로 줄어요라는 연구를 하고 나서 네. 이 기업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우리는 그러면 공장은 무조건 글로벌 전용으로 짓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출용 라인으로.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우리 뭐 애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한 20년 있다가 라면 내수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은 국내 내수용과 글로벌용 두 개를 그래도 같이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이 기업이 판단을 오케이 우리는 글로벌만 짓겠어요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줄어들겠구나라는 그런 이 결론을 받게 된 겁니다. 급격하게. 네, 그래서 글로벌 전용으로 짓는데,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생깁니다. 글로벌 전용을 짓는데 이 글로벌 전용 공장을 서울 근교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짓기는 힘들 거고, 네. 근데 아무래도 지방에 지어야 되는데, 근데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다가 공장을 덜커덕 지었는데 한 뭐 몇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생산직 사람을 못 뽑아. 물론 여기 자동화 할 거지만 그래도 생산직 사원들은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을 못 뽑으면은 이제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뭘 확인을 했냐면은 우리가 공장을 어디에 놔야만 최소한 20년 정도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아무리 자동화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인력은 뽑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지역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채용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지역을 이제 어딘가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인구가 계속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옆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고 옆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가 시급을 더 올려줄게요. 우리한테로 오세요. 그러면 옮겨 탈 거잖아요. 네. 만일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옮겨 타도 됩니다. 근데 더 이상 뽑을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 자체가 없으면. 예, 그럼 절대로 옮겨 타면 안 되고 우리한테 계속 같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공장에서도 생산직 사원분들의 사내 문화, 즉 우리 회사의 프라이드를 갖도록 하려면 그게 임금이냐 아니면 무슨 베네핏이냐 아니면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냐 아니면 교대, 2교대로 해야 되는지 3교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이 회사는 올해 초에 다른 기업에서 그 대기업에서 사내의 문화를 담당하시는 그 임원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그분이 사내 문화를 담당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공장에 또 네. 근속, 네. 장기 근속을 위해서 네. 우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구 구조 변화랑도 또 다 맞물려 있는 거고 기업에서 생존하고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여태까지의 우리의 경험 혹은 감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내수 시장이 내수 시장도 변화하고 노동 시장도 변화하는데 이게 다 인구 때문에 생기니 이 기업에서는 판단의 그 근거로 삼아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정부와 기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개개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모두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를 걱정은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당장 우리 애 하나 더 낳읍시다라고 가정에서 계획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개인분들도 저도 이 질문을 좀 드려요. 아까 기업들한테 인구 변동이 분명히 나의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내 삶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개인으로 치환을 하면 네네네. 그럼 나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글쎄 내가 무슨 준비를 해? 할 게 있을까요? 예, 인구는 정부가 할 일이지 내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구를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면 인구 부르면 뒤에 따라오는 그 단어가 정책입니다. 인구를 정책의 영역으로 놓으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 한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정책이 아니라 내가 할 일로 한다 그러면 인구는 전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계속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슨 준비를 해야지, 어떤 공부를 해야지, 어떤 대비를 해야지 이런 전략을 짜잖아요. 기업도 전략을 짜듯이 나도 내 인생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인구를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정부가 해줘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구는 이 변화되는 인구, 특히 정해져 있는 인구의 변동은 미래에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정해져 있는 인구가 시장을 어떻게 바꾸겠구나.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우리 부모님이 생활하셨던 살아오셨던 모습대로 나도 살면 될까?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고 바꿔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전략적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가 저출산이라는 거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합계 출산율 0.75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도 네. 동물이기 때문에 네. 주변 환경이 이제 자손을 낳아서 번식하기 어려워지면 동물들도 번식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저희 연구를 저랑 같이 했던 팀에서 한 거였는데 그 말씀이 맞고 이것도 왜냐면 사람도 적응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다 적응을 해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적응을 해서 저는 이제 이것도 역시 출산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적응을 해서 저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출산이란 건 이제 지금 내려놓자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냥 내가 내 인생에서 나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아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가 좋아진다면 그때 나는 출산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출산이라는 거,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앞으로 작아져요. 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 비관적으로 가는 건데 그건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개인의 관점에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예. 한 연구원이 00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00년생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줬던 이제 이 업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 다니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예, 주민등록을 바꿉니다. 네. 그 이사를 하는
트렌드,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자. 예. 그래서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30대 가구주가 있는 가구가 우리 보통 이제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고 3인 가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가구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몰리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가는지, 예. 또 경기도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하는 연구를 이제 제가 예. 맡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다 분석하고 나더니 이 친구가 안동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교수님 저 부모님 좀 뵙고 올게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왜 부모님 뭐 잘 말씀 잘 나누고 왔냐 그랬더니 네, 저희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무슨 말씀을 나눴냐? 그랬더니 뭐였냐면은 부모님께 가서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이게 완화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부모님 지금 안동에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 안동에 있는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좋을 텐데 부모님이 못 옮기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저를 통해서 옮기시죠?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이제 25살밖에 안 되는데 네, 아이가 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니? 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저희 본인이 분석한 인구 변동 자료를 가지고서 부모님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인구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 궁극적으로 난 이 지역에 가고 싶어요 하는 곳은 몇 군데가 네, 있잖아요. 네. 그 몇 군데 중에 하나를 나도 한 30살 후반 때는 나도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어느 지역에서 주로 거기를 많이 오는지를 봤더니 그 경기도 지역에 거기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지역의 현재 인구 구성, 그 다음에 아파트 구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 전에 집을 샀습니다. 예. 이게 거의 뭐 사실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네. 뭐 꿀벌의 이동이라든지 네. 소떼의 이동이라든지 이게 또 본성하고도 맥이 닿는 거. 인구 정보는 음. 사람들의 막 이렇게 이동해 다니는 거가 집합적인 이동이 그냥 개개인이 이성에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과 어떻게 보면 욕망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내 개인적인 지금은 이제 부동산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이건 부동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직업을 줘야 되냐. 어디서 일을 하는 사람을 하고 싶냐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오늘 지금까지의 나의 과거로 살아봤더니 말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봤더니 역시 직업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은 거야 역시 전문직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줄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한민국에만 바운드된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경제의 변화 글로벌 인구의 변화를 다 감안하면서 그렇게 해서 줄 거냐 이건 굉장히 다른 전략입니다. 제가 아예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줄어듭니다. 다 아시죠 그거는. 그럼요. 예, 우리나라는 줄어들어요.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세계요? 예. 우리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 전 세계랑 계속 교류와 경제 협력을 할 텐데. 개발도상국 인구는 계속 늘잖아요. 예. 젊은 층 인구 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는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인구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생겼어요. 피라미드요. 예. 그런데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꾸로 피라미드고 가고 있고. 우리의 후속 세대는 제일 적어요. 그러면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후속 세대가 한 30년 뒤에 한 뭐 40대, 50대가 되었어요. 그럼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피라미드는 더더욱 작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40대, 50대가 됐을 때 오늘의 40대, 50대가 갖고 있는 정도의 경제력 혹은 사회에서의 뭐 주도력 이런 걸 가질 수 있겠냐. 왜냐면 위에 여전히 저 같은 우리 같은 연령대가 위에 있을 텐데 예. 국내 시장은 사실 내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 규모가 워낙 작아지니까. 그런데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라미드로. 예, 이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과 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는 제가 10대 때와 베트남의 10대와 미국의 10대는 교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지금은 너무 자유롭죠. 지금 너무 자유롭잖아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디오 대표님이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케냐.
케냐의 모습하면 어떤 모습이? 옛날 모습. 예.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뭐 배 뿔쭉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이 케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다 그렇게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거의 다 스마트폰 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연령대는 그걸 보면서 케냐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고 예. 그러면 요 친구들이 이렇게 전 세계가 글로벌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성장을 했을 때 미래는 만일 내수용 직업을 주면 너는 어렵게 살아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노는 직업으로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미국에 가서 어려서부터 공부하면은 그게 글로벌이냐?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로컬이지 글로벌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예를 이제 이렇게 들어드렸습니다만 인구 변동을 우리나라의 모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구는 글로벌 시장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는 굉장히 이렇게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질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질적인 측면들은 1인 가구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1인 가구 늘어난다고. 근데 1인 가구 늘어나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 1인 가구에는 20대 1인 가구도 있고 70대 80대 1인 가구도 있어요. 그리고 1인 그래도 한 30대 40대 1인 가구가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했는데 그 30대 40대도 시기가 가면은 이게 젠 X 세대가 40대에서 올라가고 거기 밀레니얼이 채워주고 조금 지나면 젠 Z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1인 가구인데 연령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볼 때 내 개인적으로도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혹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다음에 나는 시장에서 어떻게 영역을 개척해 나갈까 할 때 그냥 인구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도구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전략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줄어드는 국내 인구만 볼 게 아니라 늘어나는 글로벌 인구를 봐야 하고 인구 구조 역시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각으로 보는 그런 연습, 개개인의 대응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게 사실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비판하지만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뭐 네. 진짜 옛날 말씀처럼 지금도 그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해외로요. 당장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초고령 사회입니다. 네. 65세 이상 인구가 5명에 1명 이상이 되는 나라. 많이들 이제 구조적인 뭐 부작용, 뭐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라든지 사회 역동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혹여나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돌리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긍정적으로 돌리거나 활용을 하는 거는 네. 저희가 부정적으로만 너무 보지 그러니까 않아도. 이분들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라는 거를 인구학적으로 밝혀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를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선도한다기보다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모잖아요. 예. 베이비 부모가 워낙 많이 태어나셨고 이분들이 이제 70대가 되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베이비 부모들이 70대가 됐을 때 과연 오늘 70대에 있는 산업화 세대 저희가 이제 세대 구분을 한다면 네. 한 45에서 54년에 태어나신 전쟁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저희가 산업화 세대라고 부르고 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그 전쟁 직후에 55에서 64년 정도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머 1세대 한 65에서 한 7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1세대 55에서 64년생 정도 태어나신 분들이 70대가 되고 있는 연령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뭐 활력도 줄어들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베이비 부머 1세대도 70대가 되면 오늘 70대와 같은 삶을 살 것 같아요라는 리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세대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비슷한 시점에 태어났고 비슷한 경험을 자라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베이비 부머 1세대의 세대의 특성과 산업화 세대의 세대의 특성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베이비 부머 1세대의 특성이 과연 오늘의 산업화 세대처럼 70대가 돼도 세대 특성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건강도 나쁠 거고 경제력도 더 나빠지는 거고 그래서 1인당 그 국가에 의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비율도 높아져요. 이렇게만 볼 거냐? 아니면 주변에서 보는 우리의 그 베이비 부모들 뭐 이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 모습이 뭐 거의 뭐 한 60대 초반 뭐 50대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골프장을 가시면 여전히 드라이버를 막 뭐 200m 치시는 분들도 있고 70대. 네, 70대.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모습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2030년대가 돼서 전부 다 70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비도 많이 쓰고 사회보장 비용도 많이 쓸 거냐 이 연구가 먼저 된 다음에 정말 그렇다면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고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박사 학위를 하나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하나 배출을 했는데 올 초에 배출했는데 그 연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부머 1세대가 70대가 되었을 때 그래서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의료비를 정말로 얼마나 쓸 거냐 그거를 저희가 추정하는 연구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정을 했는데 하나는 코호트 특성 그런 거 없어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즉 오는 70대가 1인당 의료비 쓴 것만큼 똑같이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의료비 국가 의료비의 총량과 그다음에 아니에요. 베이비 부머는 이미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그분들의 건강 관리한 거를 감안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의료비가 얼마 쓸 거예요? 의료비의 총량을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코호트 특성을 감안했을 때가 총량이 낮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44년까지의 이분들이 나이 들면 똑같아요와 달라요라는 그 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추산을 했더니 저희 예상으로는 한 680조 정도를 세이브해 줄 것으로 예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에 지금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앞으로 이분들이 세이브를 해준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베이비 부머가 7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노인만 많아지고 뭐 이런 나라가 될 거냐. 그리고 특히 이 베이비 부머가 우리 후속 세대한테 정말 짐이 되는 그런 걸로 될 거냐.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가 이번에 저희가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때 한 30여 년 전에 70대 할머니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 할머니 친구분들이 대부분 꼬부랑 할머니였고 당시 그런 동요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고 또 앞으로 30여 년 후에 70대 모습 뭐 저도 그중에 아마 하나가 될 텐데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 산업이라는 것도 과거랑 훨씬 더 또 달라지고 액티브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아마 베이비 부머 1세대들의 노화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1세대들이 70대가 되면서 그냥 노화되는 게 아니라 활동적 액티브하게 노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활동적 노화를 하려면 학계에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 경제력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활동,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은 활동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변수가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뭐 비슷한 연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수는 교육 수준이에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높고 그다음에 또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 부머 1세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과 그다음에 그 산업화 세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 특히 여기서의 교육은 대졸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졸자의 비중이 산업화 세대에 비해서 베이비 부머 1세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나 높으냐면은 그러니까 여성 뭐 남성도 높겠지만 이제 여성을 보면은 여성이 산업화 세대는 한 5% 정도만 대학이라는 데는 이제 다녀오는, 조금이라도 네. 다녀보신 분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베이비 부머 1세대에는 이게 한 12%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조건에서 다를 가능성이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뭘 또 확인해 봤냐면은 기대 수명을 보면 50대, 그러니까 이 산업화 세대가 50대였을 때, 50세였을 때의 기대 수명과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가 50세였을 때의 기대 수명, 이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산업화 세대는 50년생, 베이비 부머 세대는 60년생이 각각 50세였을 때의 기대 수명을 비교를 했더니 1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요 연령으로는. 근데 기대 수명이 3.5년이 증가를 합니다. 남성이. 예. 예, 여성도 거의 비슷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50세가 됐는데 베이비 부머 1세대가 산업화 세대에 비해서 3.5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건강이 유지된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거가 실제 베이비 부머들 사이에서 충분히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이 의료비도, 사회적인 그 의료비 쓰는 것도 한 680조 정도 세이브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젊은 층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젊은 인구가 거의 많이 이제 줄었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네. 인구 구조상 오히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일할 사람, 젊은 사람이 이제 줄어드니까 취업 시장은 그럼 상대적으로 취업하기 쉬워질까? 라는 생각들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일까요? 취업률로만 보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들어와, 예컨대 이제 30살로 해보면, 네. 30살에 지금 온 친구들이 95년생이잖아요. 95년생이 한 70만 명 정도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70만 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0년 뒤에 노동시장에 들어올 30살이 될 친구들, 이 친구들은 2005년생이잖아요. 2005년생에 42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갑자기 거의 30만 명이 줄었으니까 예. 그거는 만일에 일자리의 숫자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쉬워질 건 맞는 거는 네.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로만 보면. 예. 그런데 또 우리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직장이 어딘데 무언데 이런 거를 또 따져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생각은 상황은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서울 가고 싶고 인구가 줄어도 강남 살고 싶고 네. 인구가 줄어도 대기업 취업하고 싶고 네.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구가 지금의 1000분의 1로 줄어도 차은우 같은 남자를 원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대학 입시를 좀 보시면 예. 대학 입시가 N수라고 하지 요즘엔 재수삼수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N수라는 거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사수를 해도 되고 막 이렇게. 예. 그 나중에 해도 되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이번에 빨리 해서 들어가지 다음 기회는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쉬워지고, 근데 이게 전국에서만 쉬워진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과거와 달리 점점 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인서울대학, 그 중에서도 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런 도전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쉬워졌기 때문이고, 쉬워졌다는 걸 뭐로 보여지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입결 있잖아요. 입결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예를 들어 이거는 학교를 얘기를 할 수는 없구나. 아마 이거는 고 연배에 있는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 아니, 우리 학교가 과거에는 입결이 이게 아닌데 지금은 그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라고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N수가 가능한 거고,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학을 들어가기가 쉬워진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똑같이 저는,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2030년, 그러니까 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
25세에서 34세, 즉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데 네. 25에서 34세에 있는 연령대가 지금 현재는 한 700만 명대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700만 명대로 쭉 유지가 됐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2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서 못 바꾸는 네네네네.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5년 비슷하게 가다가 또 10년 사이에 150만 명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정했고, 뭐, 저희가 2040년 네. 이후는 너무 먼 미래니까, 앞으로 2026년부터 2036년까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200만 명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을 못 뽑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일본에서 발생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은 뭐 무슨 기업이에요 이런 거를 계속 원하면 거기는 계속 몰릴 거고 나머지는 정말 사람 뽑기 어려운 시점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가려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런데 나는 다시 이쪽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옮겨 타고 즉 대학에서 대입에서 N수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은 자꾸 옮겨 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많이 옮겨 탈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헤드헌팅 시장은 정말로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향 이동하려고 하는 건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죠. 사는 지역도 그렇죠.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네, 학교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건 인구가 줄더라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근데 더 이제 치열해지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저는 그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는 아하. 거가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당장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현재도 그렇고 뭐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지금 뭐 수업할 때 학생들 다 AI로 하고 필기 안 하고 네. 시험도 뭐 이게 컨닝이냐 뭐 부정행위 맞느냐 막 이렇게 논쟁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AI 로봇 시대에는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걸 보완을 해줄 수 있을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인구가 줄어도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높여줄 거니까. 생산성 측면에서.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거 AI와 로봇을 인구 줄어드는 거를 이 메이크업 해주는 이런 좀 대체제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AI와 로봇을 인구도 활용의 도구라는 것처럼 그 AI와 로봇도 활용의 도구로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인구를 한번 집어넣어보자로 약간 생각을 좀 트위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지금 대학원, 우리 이제 석사 박사생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석사생들을 1년에 이제 뽑습니다. 네. 진짜 한 5, 6년 전만 해도 저희 석사생이 주로 해주는 일은 연구라는 거는 본인의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혹은 그 연구실에 있는 이제 박사님들의 연구 보조를 하면서 네. 그들이 필요한 연구를 이것 좀 뭐 통계 좀 돌려와줘. 이거 리터러처 리뷰를 해줘. 이런 거를 주로 해왔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시켜요. 왜냐면 AI가 더 잘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석사학생 이제 할 일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죠. 석사학생이 원래 본연에 해야 할 일은 나는 공부를 하러 들어왔고 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내 공부를 하려면 나도 AI를 써서. 연구 조교가 필요해. 아하. 내 연구 조교가 교수님도 AI가 연구 조교인 것처럼 나도 AI가 연구 조교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가 많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 마인드셋을 좀 바꾸자. 당신들의 세계관이 석사생들은 와서 교수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들어와서 거기서 배우는 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는 당신이 창의적으로 내가 교수의 입장이 돼서 나의 AI 조교들을 활용해서 내 연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관을 바꿔주는 걸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정말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거라는 걸 바꾸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AI가 등장해서 우리 일자리가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얘기는 나는 꼭 이 교육을 받아서 누군가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월급 받는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하고 있던 직장이 AI를 쓰면서 50명으로 사람을 줄입니다. 그럼 50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내 일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나도 만일 조그마한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기업을 열면 나도 과거였었으면 1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AI와 로봇을 쓰면은 로봇은 아직 아니겠지만 AI를 쓰면은 나도 10명이 필요 없네? 사람을 확 줄이고 혼자 혹은 한 두세 명이서 나도 기업을 열 수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엔터프레니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사고관을 바꾸고 야. 그래서 이거를 AI가 등장하면
인구 문제 해결되거나 혹은 내 일자리가 사라져서 이 인구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뭐 컴퓨터 등장하고 스마트폰 등장하고 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노동력 측면에서는 보완은 되겠으나 가장 걱정되는 건 그더라고요. 소비. 네. 로봇이 대신 소비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산성은 높여줄 수 있겠으나 네. 소비가 잘 되어야 또 경제는 또 성장으로 돌아가는 건데 맞습니다. 이 측면은 좀 어떻게 그거는 저희도 언제나 이야기하는데 네. 로봇이나 AI가 소비는 해줄 수 없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 재화를 만들던 프로덕트가 반드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 말고 지식도 예, 있으니까 예, 예. 이런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거를 내수로만 생각하면 이제는 인구도 결국 인구가 먹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작아지는 거는 내수에선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는 늘릴 수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내가 무언가를 AI를 활용하거나 혹은 로봇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더더욱 나의 시장은 시작부터 글로벌화된 글로벌 시장 속에서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 저희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예. 50대 초반에 한 분이 50대 초반에 자기 명퇴를 미리 하시고 예. 이분이 나는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퇴직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더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면 퇴직한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젊을 때 퇴직을 빨리 해가지고 내 사업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이 시장이 점점 작아지는 데보다는 좀 더 커지는 곳 가서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갔는데 물론 해왔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사업 기회를 노린 거였는데 과거였었으면은 베트남에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베트남 말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괜히 이거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하면 사기도 당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AI를 활용하면서 그 허들들을 다 제거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만일에 AI가 없었으면 나 베트남에 못 왔다. 첫 번째. 두 번째,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는 베트남에서 과거였으면은 절대 못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야 할 일들을 AI를 활용해서 그 허들들을 확 낮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베트남에서 시작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일단 왜 내가 베트남을 갔냐면은 내수보다는 글로벌 혹은 인구가 커가는 데서 난 하고 싶다. 그래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허들을 낮춘. 그건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솟아날 구멍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네. 당장 답은 안 보이고. 근데 오늘 조영태 교수님께 우리가 정부의 정책부터 각 기업별 또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좀 들어볼 수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책은 인구와 부라는 책인데 마지막으로 네. 이 책의 한 구절, 인구와 부라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직접 좀 낭독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찬사를 보내는데 네. 그들이 말하는 인구는 인구 수가 아닌 우리의 역량입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는 거를 걱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우리한테 그동안 대한민국 K를 좋아했던 거는 대한민국 인구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딱 적은 게 한국을 저출산 위기를 겪는 나라로만 보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자원도 없이 인구 하나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라며 한국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구는 인구 수가 아닌 우리의 역량입니다. 광물 자원 거의 없이 그렇죠. 무슨 뭐 석유도 그럼요. 안 나는데 예. 그냥 인적 자원으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처럼 앞으로 네. 줄어들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다. 네. 희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 조영태 교수와 함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보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